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뉴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입니다.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는 건 없고요.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라인이 대략 한 1억 명 좀 넘죠. 카카오톡은 한 몇천만이 쓰고 있고, 페이스북은 몇십억이 쓰고 있고, 넷플릭스는 몇십억이 쓰고 있죠, 매일. 그럼 우리가 이 카카오톡 5천만을 넘어서 만약 우리가 5억이 됐다고 치면은 유럽보다 조금 작은 거죠. 만약에 10억 명이 쓰게 된다면은 또 다른 걸 거고, 20억 명이 쓰게 되면 또 다르겠죠. 그럼 우리가 결국은 디지털 경제 영토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 시장 규모가 정해지는 거고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5천만이 사는 게 아니고 매일 10억 명이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또는 수십억 명이 모바일에서 만나고 있는데 이 디지털 경제 영토를 어떻게 넓혀 나갈 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진짜 메타버스가 있느냐, 아니면 메타버스 열풍을 그냥 일으키고 있는 거냐. 지금 우리는 진짜 메타버스에 어느 정도 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개척해야 될 미래의 땅이 많이 있다면 하나는 우주의 땅이 있을 거고, 하나는 우주의 땅이 있고, 하나는 바다, 하나는 인간 생명, 가상세계라는 것이 미래 개척해야 될 땅일 겁니다. 자, 우주는 이제 급기야 며칠 전에는 러시아에서 우주에 이제 가서 영화 촬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는 우리가 육지에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생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바다를 잘 모릅니다. 그럼 바다를 우리가 이 새로운 디멘전을 찾아서 나설 건가가 핵심적 영역일 겁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인간 수명이 120세 인간이 나왔습니다. 자, 65살에 정년을 하고 나면 우리가, 제가 좀 멀리 2m 떨어져 있으니까 벗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0살을 살게 되면 앞으로 65살에 정년을 하게 되면 우리가 60년 동안 뭘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치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뇌와 노화는 무엇인가? 노화는 질병인가? 아니면 극복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은 도대체 어디까지 살 수 있는 건가라는 인간에 대한 탐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에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해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도 좋고 4차 산업혁명도 좋고 블록체인도 좋고 AI도 좋은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느냐, 무엇을 지향하느냐라는 거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여부의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을 선도하는 거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세 번째로는 수명 100세 인간에게 어떻게 기여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메타버스 시대는 무엇이 달라질까라고 보면 제가 첫 번째 주목했던 거는 우리가 한국에 지사가 있는 다소라는 프랑스 회사입니다. 다소라는 회사에서 그제 회장을 제가 만났는데 이 3D 기술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인류가 20세기 최대의 기술이 하나가 비행기고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보잉사라는 이 비행기를 전부 3D로 실험을 하고 비행기를 처음 만드니까 아무도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막상 이 보잉 이사는 3D로 일해서 지금은 전부 실험을 합니다. 두 번째, 도요타라는 자동차도 이 3D에선 실험을 하는 매뉴팩처링 기술이 3D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한테 몇 년 전에 아바타라는 3D라는 것이 영화가 나오면서 세계적인 화두가 됐습니다. 아마 조금 더 있으면은 이 아바타라는 영화가 또 다른 영역에서 우리 인간에게 아마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많은 젊은이들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자기가 평생 만들고 싶은 영화인데 기술이 탄생하지 못해서 만들었다는 영화가 이 레디 플레이어 1이죠. 여기 있는 두 주인공은 현실 세계에서는 루저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는 세계를 발견하는 그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이 결국은 이 가상 공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이 이해할 수 없는
융합된 공간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현재 제페토나 로블록스나 여러분들이 수없이 나오는 앞으로 벌어질 현실이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직방 대표를 만나뵀는데 그 직방 대표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제 한 명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전부 메타버스상에 이 오피스에 출근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기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분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주에서 이 직방이라는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세상은 이렇게 변하게 될 거라고 그 직방 대표가 말하는 걸 봤습니다. 아마 우리의 오피스도 과거에는 우리가 20세기 초반에는 공장이라는 것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삼성전자로 대별되는 수많은 우리가 오피스 빌딩이 미래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수많은 오피스텔은 어떻게 변해나가게 될까요? 아마 새로운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가상의 오피스가 생기고 회의실도 생기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일산의 치과병원에서는 병원, 그 다음에 교육의 현장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기술혁명에서 공간혁명이 함께 일어나는 미래가 오는 것이 메타버스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고 생각하면은 게임이나 교육이나 건강이나 헬스케어가 앞으로 미래 산업의 성장 지향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앞으로 어떻게 메타버스가 아마 확장될 거냐라면 첫 번째로는 전 산업으로 확장된다. 두 번째로는 점점 더 이 VR이나 누가 이 기기를 만드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점점 더 이 VR의 세계나 새로운 세계로 오게 될 거다. 이번에 우리가 애플사에서 만든 그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그 사진도 찍고 우리가 음악도 듣고 이러는 것이 지금 팔리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이 기기를 누가 만들 건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 나오는 톰 크루즈가 나오는 이 영화는 우리가 MIT의 미디어 랩이라는 그 연구소가 만든 영화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여기서 구현된 영화에서 구현됐던 것이 현재 약 80%가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조만간 현실로 나타나겠죠. 세 번째로는 디지털 휴먼의 등장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인간이 어디까지 오게 될 것인지, 나는 어디까지 존재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3D 영화 회사를 김범수 회장하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산에. 저기 상암동에. 그러니까 김범수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앞으로 유명한 사람의 영화 배우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우리가 초상권 계약을 하게 되면 디지털 상에서 어마어마한 영화 촬영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디지털 휴머니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영역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수 없는 IP가 이제 이 온라인 상에서 구현되게 되겠죠. 메타버스 플랫폼을 누가 가지게 될 것인가가 또 하나의 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메타버스라는 이 시대에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현재 메타버스 기술로는 제가 미국의 주요 선진 업체를 봐서는 우리는 굉장히 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는 개념만을 가지고 있지 실제 본질적인 기술력은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능성을 본다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디지털 유들로 인해서 앞으로 3년 이내에 전 세계 최초로 5G망이 깔리게 됩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초고속 통신망을 깔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진대지 장관이 들어서 3D를 깔았습니다. 그것이 깔리고 났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 산업이 크게 번창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빠른 속도로 5G망을 전 세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깔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컨텐츠 강국입니다. 자, 우리 컨텐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스토리죠. 만화를 보거나 우리가 웹툰이나 웹드라마나 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있는데 모든 것의 핵심은
스토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의 명대사 한두 개죠. 우리가 워즈워드의 시에서도 한 줄이죠. 김소월의 시에서도 한 줄의 시 한 줄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토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 부분에서 우리가 스토리에서 상당히 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쯤 제가 비즈니스를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 아직 스토리 거래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카고에는 곡물 거래소가 존재하고 우리가 영국 런던에는 비철 금속 거래소가 존재합니다. 현재 미국으로 보면은 많은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영화 제작자들한테 자기 시나리오를 보내죠. 우리가 로앤 롤링이라는 작가가 수많은 출판사에서 자기 스토리가 거절되는 영화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은 스토리 거래소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이 컨텐츠, 스토리에 강한 대한민국이 미래가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 메타버스의 성질상 게임이라는 속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전략 게임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수없이 만국의 언어인, 우리가 과거 비틀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얘기했는데, BTS를 통해서 거기서 만난 온라인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 거기가 바로 1억 명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또 하나의 음악이라는 전 세계 만국의 공통어를 갖고 있는 컨텐츠가 또 있다는 점.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메타버스에 강점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분에서 첫 번째로는 정부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전자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디지털 정부를 넘어서 메타버스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인프라에서 메타버스로 전환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부는, 전자정부는 더 이상 외국에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부에서 메타버스 정부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과감한 실험이 있어야만 여러분 메타버스 업체에 많은 비즈니스와 새로운 비즈니스와 서비스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대학이나 의료나 산업, 자격시험 이런 것도 메타버스에서 일어날 때 결국은 또 다른 수많은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3D 정부에서 이제 2D 정부에서 3D 기반 정부로 전환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컨텐츠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쓰는데 영어를 가장 어렵게 하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법 중심으로 돼서 그렇습니다. 많은 해외 다국적 본부가 전부 싱가포르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제안해 봅니다.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 내가 스페인어로 보려면 스페인어로 볼 수 있고, 영어로 보려면 영어로 볼 수 있습니다. 더빙으로 볼 수도 있고 자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컨텐츠를 외국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영어로 보려면 영어로 보고, 일본어로 보려면 일본어로 보고, 프랑스어로 프랑스어로 볼 수 있으면 외국 사람이 와서 생활하기도 편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컨텐츠가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대졸자의 80%가 한국 국민인데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이거는 과외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100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동북아의 평화 공동체를 만들려면 한국, 중국, 일본 사람이 이론씩 내서 국제 평화 기구를 만들 것, 그리고 다른 나라 말을 하나씩 배울 것을 안중근 의사가 100년 전에 재판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적어도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면 아시아인의 꿈이 코리안 드림이 되려면 언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국가적인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갖게 된다면 훨씬 더 메타버스에 우리가 영토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저는 가장 거대한 시장이 수명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20세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20살까지 살아야 합니다. 직업이 10개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럼 직업이 10개가 바뀌려면 수없이 새로운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성공해 보려면 교육판 넷플릭스를 만들어야 되고 교육 시장은 인류의 최대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도에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EBS가 위대한 수업이라는 것을 지금 전 세계 석학들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 세계에 1억 원을 줄 수 있는 교수를 10,000명을 우리가 해서 매년 1조 원을 써서 세계 국내 최고의 석학들의 강의를 만들어내서 한국 국민들에게 무제한 상하수도를 쓸 수 있듯이 무제한 공부를 할 수 있고 아파트 단지까지 집까지 공급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전 세계에 우리가 ODA나 교육 서비스를 해나가게 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 산업에 나서게 된다면 세계 최강의 데이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교육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전 세계가 몰려들 테니까. 그래서 이런 디지털 집현전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이나 지식문서는 전부 디지털라이징 돼서 학교 교실까지 아파트 단지까지 공급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간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공포를 인류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앞으로 건강하게 사는 인류에 누가 기여하느냐가 인류의 최고의 미래에 존경받는 기업이자 존경받는 나라이자 미래 비즈니스는 여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스마트워치 안에서 인바디를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현재 실험한 결과는 이런 실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을 쏴서 이 혈관을 넣어가지고 혈관 안에 산소 농도가 얼마인지를 체크하는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당뇨의 예비 증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500만 명쯤 됩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시켜 먹을 때 당뇨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는 김치찌개를 줘도 다른 김치찌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고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김치찌개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은 앞으로 건강해지려면 진단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대한 인류의 최고의 비즈니스가 시작되고 있고 여기에 저는 메타버스가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 전 세계 지금 우리가 적어도 30년 동안 1등을 보낸 데가 의과대학입니다. 의료기술, 수술기술로서는 전 세계 우리가 1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IT와 결합되게 되면 그리고 전 세계 의료보험으로는 최강의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우리가 미래를 새롭게 여는 나라가 메타버스에서 열리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걸 만들어내려면 제가 제페토에 들어가 보니까 계속 뭐를 사두구만요. 이 NFT라는 이 시장을 우리는 이 가상자산이 이게 자산이냐 자산이 아니냐 이런 한가한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가상자산이라는 블록체인이나 이런 화폐 부분에 대해서 자꾸 화폐냐 아니냐라고 논쟁을 하니까 어려우니까 가상자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떨어질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NFT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이나 거기서 나는 코인이나 NFT를 시대의 변화로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질서를 빨리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거래 행위에서 앞서 나가는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한국은 내년부터 한국은에서 디지털 화폐를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화폐를 어디서부터 실험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1년에 민간이 발행하는 마일리지죠. 마일리지가 1년에 20조 원 정도를 발행을 합니다. 우리가 CJ에 가서도 마일리지를 받고 수많은 대한항공도 마일리지를 주고 포인트를 줍니다. 배달의 민족도 포인트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가지고 저기 강원랜드에 와가지고 스키를 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머지않아서 이런 마일리지와 포인트가 상호 거래될 수 있는 세상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디지털 화폐로 정착되는 길을 저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도 주식의 소수점 거래 시장이 열립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50분의 1로 액면가를 분할했습니다. 이제 0.1주, 0.01주를 우리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세상이 열리겠죠. 우리가 메타버스 상에서 상거래를 하는데 이 상거래가 훨씬 단위가 정확하게 되는 거죠. 5전, 1원 30전 이런 것이 거래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세상이 열리는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내야만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과 NFT라는 여기 이 가상자산의 세계에서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NFT를 우리가 제도 정비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섰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치인으로는 최초로 저도 정치 자금을 내년부터 후원금을 이걸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가 12,00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범대학을 나와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180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새로운 우리는 컴퓨터 사이언스와 코딩을 가르칠 수 있는 인재가 나와야만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의 혁신이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상 세계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인류의 질병은 암이 아니고 인류의 최대의 질병은 우울증이 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의학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A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서 B라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을 만나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D라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 4명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인간은 점점 더 이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 공간에서 얼마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아날로그적 공간에서 인간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가가 또 하나의 우리의 메타버스 세상에서 앞으로 인간이 만들어내갈 극복해야 될 또 하나의 강력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FDA에 보면은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이 점점 더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함께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메타버스의 이 새로운 세상, 현재는 기술에 뒤져 있지만 앞으로 이 기술의 진화를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위대한 도전이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고 여러분들의 행복으로 함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